자, 페이지 139쪽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 소기관들의 이제 역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 세포 소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물질이 어느 방향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걸 오늘 이제 소개할 건데요. 지난번 화요일에 드렸던 여러분들 추가적인 숙제는 조금 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더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는데요. 세포 소비관에 대한 게 하나,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추이.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이 바로 139쪽에 있는 겁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의 외부와 세포 내부 사이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요 얘기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역시 지구학,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더 뒤에 챕터에서 효소의 얘기를 다룰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 생명과학 2에 있는 것을 프린팅 해놨던 겁니다. 즉 우리가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생명과학 2에서 소개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포막,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세포막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는데 인, 지질, 이중초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 파트는 상대적으로 친수성이에요. 인산 파트인데요. 실상 인산에 그리세롤이 더 붙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은 생명과학 2에서,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고3에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아마도 여기 가고 싶어하는 특목고라든지 그런 좀 대규모 큰 자사고 쪽에서는 생투 내용을 좀 더 많이 외워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 파트는 물하고 친하다. 이거 한자로 친수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 지질이 이렇게 이중초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질 파트입니다. 지질 파트는 물하고 안 친해요. 물하고 안 친하다, 기름과 친하다. 어떤 말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친, 유성 또는 소수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수는 물수자겠죠. 소는 뭘까요? 자기성자는 아니에요. 멀다 하는.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좀 멀어졌다 할 때 소원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자입니다. 그래서 친유성만 알아듣고 소수성자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질이 두 개를 꺼놨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수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꺼놓은 놈도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길쭉하게 뻗은 지방산과 꺾어진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꺾어진 지방산의 대표적인 놈이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지방산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 지방산과 이렇게 다리가 꺾어져 있는 지방산의 어떤 차이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더라고? 막단백질이 있고요. 막단백질이 있고 또다시 이런 인지질 유기적으로 있는 이런 것이 세포막이었고, 그래서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을 구분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있을 것이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 확산이 있습니다. 확산의 의미는 여러분이 중학교 교과학에서 배웠습니다. 뭐죠? 입자 스스로 움직이는데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이때 확산, 물질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별도로 에너지를 넣어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우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라 불러주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했는데요. 그 에너지가 소용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수송의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했잖아요. 세포 바깥에 있는 놈들이 인지질 이중침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네요. 뭘 통해서? 인지질 이중침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놈들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순 확산이 잘 될 것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것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네요. 분자량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작은 놈이 좋겠습니다. 극성 분자가 좋을 것 같아? 무극성 분자가 좋을 것 같아? 예, 상대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좀 더 좋습니다. 즉, 물하고 친할 게 아니라 기름하고 친한 상대적으로 요 지질과 지질 성분과 친화도가 큰 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또는 내부로 또는 뭐 경우에 따라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놈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지질에 잘 녹는 놈들이 쉽게 세포막을 통해서 단순 확산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 사이즈가 큰 놈은 또는 물하고 친한 놈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기가 어려운 놈은 하겠습니다. 그 놈들은 이런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올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을 촉진 확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촉진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확산이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내려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좀 더 큰 놈으로, 상대적으로 극성인 놈으로, 상대적으로 물하고 친한 놈으로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놈이 포르담 같은 놈도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도 상관없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수동적인 수송이가 있습니다. 확산. 에너지 든다 안 든다? 에너지 안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ATP가 불러주는 에너지의 성분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했잖아요. X축 농도 차이를 줄게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를 줄게요. 그럼 V 확산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농도 차가 0이면 확산 속도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놈이 단순 확산입니다. 반면 이런 놈은 촉진 확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보다 일단 속도가 좀 빠르네요. 문제는 무한히, 다시 말하면 농도 차이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속도가 증가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현상을 봤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과학의 공부가 되겠죠. 촉진 확산은 농도 차가 증가할 때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이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주는 놈은요, 뭐가 필요하다? 막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막단백질은 아무것도 통과시킬까요? 그러진 않아요. 딱 그게 맞는 것만 통과시킵니다. 우택생하고 생명과학원을 공부해봤을 겁니다. 신경 얘기를 봤을 겁니다. 신경 얘기에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물론 나트륨 이온입니다. 칼륨 이온입니다. 그 채널의 얘기를 배워본 적이 있다 없다. 기억나니까? 신경 이건 생명과학 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생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경은 뉴런입니다. 뉴런의 내부는 나트륨이 참고로 뉴런은 나트륨 싫어해요. 칼륨 좋아해요. 이해했어? 그래서 뉴런의 내부에는요, 나트륨 이온은 상대적으로 저농도고요, 칼륨은 상대적으로 고농도예요. 이때 외부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
나트륨 채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바깥쪽에 나트륨이 잔뜩 많았던 게 안쪽 왕창 들어오는 나트륨의 유입이 있습니다. 그때 X축 시간에 따른 Y축 이 내부의 정위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로보다 마이너스 30 밀리볼트라는 전위를 가지고 있던 이게 휴지 전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나트륨이 안쪽 왕창 들어오다 보니까 나트륨 세포 안쪽에 전위가 후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휴지전이 분극을 깬다 해서 탈분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 왕창 들어오면서 전위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이후에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칼륨을 내보내면서 다시 내리는 재분극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 그리고 칼륨 통로 이게 바로 촉진합산의 대표적인 놈이 되겠다고요. 나트륨이 이동할 때, 칼륨이 이동할 때 뭘 통해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칼륨 이동할 때 생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때 역시 마찬가지 나트륨이 바깥쪽에 농도가 높아가고 안쪽으로 쑥 들어올 때 에너지 ATP 된다고요? 안 돼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나중에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재분극 시에 칼륨의 유출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에너지가 들지는 않아요. 즉 나트륨 통로를 여는 데 에너지만 들 뿐 나트륨 이동한 데 에너지는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촉진합산들의 얘기가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 여학생 둘이는 뒤에서 쫑알쫑알 하는데 학생 둘 거예요. 책이 없어서 네, 두 번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동적인 수송의 두 번째 방법은 3투라는 겁니다. 3투 현상, 3투압 이런 것들은 배우는 게 있다. 없어요? 있죠. 언제 배웠을까요? 기공? 기공보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식물의 내부는 고농도, 바깥쪽은 저농도라서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 쪽으로 쭉 들어오는 이것을 우리는 3투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경계로 이쪽이 저농도, 여기를 고농도로 합시다. 우리가 세포막과 같은 놈들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반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자는 무슨 반자죠? 절반할 때, 예, 한반, 절반할 때, 반반할 때 50%그 반입니다. 즉 어떤 놈은 통과시키고 어떤 놈은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농도는요 물이 많아요. 고농도는 상대로 물이 적은 거죠. 즉 우리가 확산이라는 이름을 쓸 때 고농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나트륨 1+ 이런 것들은요 주변에 물이요 산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이게 나트륨 1+가 이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이만한 큰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큰 덩어리는 못 넘어가요. 대신 못 넘어올 수 있다고 여기에 있는 물은 넘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수위로 놔뒀는데 저농도는 물이 고농도 쪽 넘어가다 보니까 수위 차이가 이렇게 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삼투 현상이 있습니다. 삼투 현상,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 쪽으로 이동합니다. 확산은 용질 자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에너지를 들지는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삼투 현상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좀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동물세포의 대표적인 놈으로 적혈구 같은 놈들을 한번 들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사람의 적혈구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적혈구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를 갔다 오세요. 농도가 상대적으로 진한 고장액 속에 담가봤습니다. 같은 농도의 등장액 속에 담가봤네요. 이 적혈구보다 농도가 적은 저장액 속에 담가볼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했지만 물이라는 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더 많습니다. 뭐보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아예 물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러진 않아요. 이동해요. 다만 R자로 이동하는 게 뭐가 많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액 속에 담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적혈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농도잖아. 자기의 물이 많이 빠져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물이 자꾸 빠져요. 적혈구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고장 속에 나왔더니 이 적혈구는 쪼그라든다. 천장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이즈가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장액 속에 넣었어. 같은 농도잖아요. 들어오는 놈과 나가는 놈이 같으니까 적혈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이 적혈 크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저장액 속에 담궈놓으면 어떻습니까? 적혈구 지쪽에서는 지가 고농도거든. 주변이 저농도야. 물이 자꾸 들어와요. 나가는 거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적혈구는 커지겠죠. 근데요, 우리의 세포막이라는 게 무한히 커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 커지다가 찢어져요. 마치 풍선이 커지다가 찢어져서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커지다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찢어져요. 찢어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포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세포라는 것은 세포 안과 바깥을 뭐 해야 돼? 구분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찢어져. 적혈구에 있는 물질이 슬슬 흘러나와요. 우리가 피 한 방울, 그냥 맹물, 수돗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툭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부스름해집니다. 그건 위의 적혈구가 주변에 물을 들여오면서 적혈구가 커지다가 찢어졌어요. 그것을 용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됐습니까? 네. 어차피 페이지 139쪽에 삼투 현상에 대해서 소개되면서 저장액 속에 넣었습니다. 고장액 속에 넣었습니다는 그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산도 성수도보다 수성도의 수성이에요. 에너지 들지 않아요. 일단은 최근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책입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나눠줬던 프린트 요거는 1학년 거니까 뭐 그나마 좀 해볼 만할 거고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는 고3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준할 만큼의 말로는 내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식물세포를 준비해볼까 하겠습니다. 식물세포 역시 그 세포를 고장액 속에, 등장액 속에, 그리고 조장액 속에 담궈 볼게요. 네 말입니다. 동물세포와 달리 식물세포는 세포막 뒤에 뭐가 있죠? 그렇죠. 세포벽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칠하는 건 세포벽을 표현합니다. 일단 제일 만만한 건 등장이겠죠. 등장은 뭐 어차피 들어온 놈이나 나간 놈이나 뭐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고장 속에 담그면 어떨까요? 들어온 놈에 비해서 나간 놈이 많아요. 그치?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이라는 놈이요. 세포벽에 딱 달라붙어 있지를 못해요. 왜? 세포가 작아질 거잖아. 작아지다 보니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일어나요. 식물세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세포막과 벽이 분리가 되는데요. 중학교 때 용어 하나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세포의 구조는 중학교 때 나왔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원형질과 후형질 기억나십니까? 배운 적 있어 없어? 원형질, 후형질. 후형질은 세포가 살아가면서 별 쓸데없는 쓰레기 물질들을 담아놓은 것이라든지 에코 살아가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만든 물질들 세포벽 이런 것들을 후형질이라고 합니다. 반면 세포막을 비롯해서 안쪽에 있는 대부분 세포 소개원들은 원형질이라는 것입니다. 세포벽이라는 후형질과 세포막이라는 원형질이 나뉘어집니다. 이 말을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고1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용어는 원형질 분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다음에 저장기 속에 남겨놨어. 저장기 속에 남겨놨으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그럼 세포가 커질 겁니다. 그죠? 동물세포는 커지다 찢어졌어요. 식물세포는 굉장히 질긴 셀룰로스의 세포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지긴 커졌는데 부피가 커지긴 커졌는데 찢어지진 않아요. 빵빵해져요. 그걸 우리는 팽윤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어차피 여러분 책에도 사진들과 함께 나와 있을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아래쪽에 쓰는 어떤 그림들은 고1 교재는 없는 내용이네요. X축은 식물세포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등장 속에 놓았을 때의 부피가 V제로가 되겠습니다. Y축은 P 압력을 줄게요. 우리가 아까 3투라는 현상을 쓰면서 용어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3투압합니다. 3투압. 압이 그 기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P입니다. 참고로 이 3투에 대한 3투 앞에 대해서는요. 생명과학 2뿐만 아니라 화학 2에도 가르쳐요. 화학 2에도. 화학 2에서는 3파를 파이로 기록합니다.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CR, T를 쓰고 있습니다. T는 온도고요. R은 빛의 산소예요. 우택삼하고 화학 공부하면서 빛의 산소 R 배웠다 안 배웠다? 0.08이 예. C는 몰 농도입니다. 컨센트레이션 농도입니다. 뭐 몰이든 몰라로이든 퍼센트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쨌든 고농도가 하는 그런 놈이에요. 삼투압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온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죠. 다시 말하면 온도는 동일하게 유지시키겠습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 이거 뭐라 볼까요? 생명과학 1에서 나왔던 어떤 용어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것들을 조작하면서 이거는 일정하게 해주라. 통제배는 좋습니다. 그래서 삼투압 P는 어디에만 의존한다? 농도에만 의존하겠습니다. 온도는 일정한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나중에 온도를 바꿔버리는 문제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대신 그거는 화학에서 나와요. 생명과학에서는 온도를 바꾸는 조건은 안 나와요. 화학에서 나와요. 화학에서는 저런 상태, 이런 상태를 놓고 나중에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위차가 더 커집니까? 작습니까? 화학투에서 나와요. 재밌겠죠? 정말 재밌어요. 항상 하지만 남들은 모를 때 나는 안다. 얼마나 재밌어요. 남들은 틀릴 때 나는 맞춘다. 얼마나 재밌어요. 반대 케이스가 제일 어려운 거죠. 자, 삼투압이 어디 농도에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컨센트레이션 농도에 비례해요. 식물세포의 농도는 1번, 2번, 3번 할게요. 1번, 2번, 3번 할게요. 식물세포 자체의 농도는 누가 더 진할까요? 식물세포 자체의 농도는 예, 1번 진하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농도가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더 고농도가 되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게 삼투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더 진한 고농도이기 때문에 3번은 물이 들어와서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게 세포벽이겠습니다. 이 세포벽은 그냥 세포를 지시하는 역할만 합니까? 하면 여러분 지시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안쪽에서 밀고 나온 것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풍선이라는 놈이 안쪽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풍선이 압축 밀어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이내는 상황이죠. 그런 걸 우리는 팽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팽압은 기준 부피보다 작을 때 팽압은 없습니다. 근데 기준 부피를 넘어서 부피가 커진다면 자기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부피로 되돌아가려면 이런 팽압이 생깁니다. 노란색은 팽압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 다시 말하면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흡수력이라는 것입니다. 흡수력은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관심 있겠습니다. 여기는 부피 맥스가 되는데요. 보통 1.3 빙자 정도 줍니다. 원래 자기 원래 기본 부피의 1.3배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을 못 먹겠네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흡수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요 점이 뭐라고요?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얼마 된다고? 0이 되는 지점이에요. 부피 최대를 가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빨간 게 흡수력 되는데 흡수력이 작아져 있다가 부피 최대 맥스 약 기존 부피의 1.3배 정도 되면 더 이상 물을 못 먹겠어 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말했지만 이거는 일반 기본학교에서는 원에서는 안 나와요. 맞죠? 1학년 때 안 나와요. 생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원형질 분리가 되면 물을 너무 흡수하고 싶어 해 하는 거죠. 흡수율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뒤에 빨리 물 주면 금방 물 흡수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라고 하면서 세 글자 뭐뭐적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뭐뭐적. 그렇지,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내가 필요한 건 드리겠고 내가 필요한 건 내보내겠다. 내가 필요 없는 건 내보내겠다 하는 게 선택적이에요. 선택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에이, 뭐 어쩌라고. 근데 내가 필요한 걸 능동적, 에이씨 말했다. 내가 필요한 걸 뽑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힘을 써야 되잖아.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능동적으로 뽑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하염없이 쑥 나가는 것 중에서 이거 진짜 내한테 필요한 건데 쏙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선택적 이동은 능동 수송이 필요한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 교재, 다시 말하면 고1 교재는 능동 수송의 의미가 없어요. 즉 수동적인 수송이 있었다면 세 번째 뭐가 있다? 능동적인 수송, 능동 수송. 이게 훨씬 중요한데 뭐 1학년이니까 빼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수송, 이거는 에너지를 ATP를 소모하는 거죠. 능동적. 내가 필요한 거, 이건 필요한데 뽑아야 되겠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생원에서 여러분들 공부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에서 흥분의 전도, 우택성하고 공부한 적이 있다. 그때 나트륨, 칼륨 펌프 배웠다 안 배웠다? 배운 거 있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펌프예요. 펌프. 펌프라는 것은 물을 저수위에 있는 물을 고수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높은 수위에 있는 물을 낮은 수위로 내릴 때는 굳이 펌프 쓸 이유가 없죠. 배관을 열으면 얼마든지 물이 줄줄줄 끌어내려요. 중력에 의한, 중력이 알아서 물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중력을 거슬러서 저수위에 있는 물을 고수위로 끌어올리려면 에너지를 써서, 펌프를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면 세포는 나트륨을 싫어해요. 칼륨을 좋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 안으로 칼륨 2개를 밀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으로 3개의 나트륨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 써서? ATP를 써서 이 능동적인 펌핑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원 공부에 기초대사량인 걸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아니면 하다못해 기초대사량 용어는 배웠잖아요. 기초대사량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활동대사량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도 써야 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기초대사량이라고 읽습니다. 그 기초대사량의 30% 정도는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뭐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따질 때 한 2,500kcal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대사량 보통 한 1,0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30% 정도는 뭘 쓴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칼륨 2개를 드리는데 나트륨 3개가 빠져나니까 안쪽에 양이온 개수가 좀 적죠. 그래서 마이너스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게 휴지 상태, 분국 상태라는 이름이겠고 휴지 상태, 분국 상태니까 아무것도 에너지 안 씁니까? 아니요. 어마무시하게 에너지 쓰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능동 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있겠다. 뭐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다고요? 예, 이 막단백질에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쪽에 포도당과 같은 이놈은 이쪽이 고농도였습니다. 빨간색 산소와 같은 이런 놈들은 이쪽이 바깥쪽이 고농도였습니다.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시킬 때 저농도하고 고농도를 보면 저농도에 있는 물질을 퍼 올립니다. 어디로? 고농도로 퍼 올립니다. 뭘 써서? ATP란 에너지를 써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세포 안쪽에 저농도에서 바깥쪽에 고농도 나트륨을 퍼내고 세포 바깥쪽에 칼륨이 적은데 안쪽은 칼륨이 많은데 어쨌든 퍼 들이는 과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거 외에도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퍼내는데 사이즈가 큰,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었어. 소화효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세포 안에서 호르몬을 만들었어. 참고로 효소와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에요. 사이즈가 커요. 그것들을 바깥으로 퍼내려고 하는데 이거 세포막을 통해서 바로 나가기가 힘들어서 막으로 싸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쌈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런 ATP를 사용하는 능동적인 수송인데 일단 고일 내용에서는 이게 뭐하다? 빠져 있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냥 고1 통합과학 수준에서만 쓰다면 금방 끝날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수준에서는 과학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보다 최소한 한 그레이드 더 이상의 고등학교 가면은 이것보다는 즉 기본 고1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에서 변별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자주 말합니다만 하늘고등학교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국이 나오나 뭐 그런 거 같은데요. 그쪽에 다니는 학생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한테 과외를 받아요. 한년이에요. 네, 어쨌든 물리 2를 좀 가르쳐 달라 1학년입니다. 물리 2를 가르쳐 달라 뭐 이제 내년 1월 달에는 화학 2를 가르쳐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알겠습니까? 아까 효소를 만들었잖아, 호르몬을 만들었잖아 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될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 그래봐야 다음 주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없으면 다음 주 목요일이 될 거고요. 책에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뭐죠? DNA입니다. 이 DNA의 유전자 정보를 RNA로 바꿉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사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 RNA는 핵공을 통해서 삐져나왔습니다. 그자가 소포체에 박혀있는 리보솜이라는 있는데요. 리보솜에 단백질 합성한 세포 소개가 돼요. 이 리보솜에 RNA가 이렇게 결합합니다. 나중에는 이 RNA를, 참고로 이 RNA는 그냥 고일에서는 RNA라고 생투 공부에서는 메신저 RNA, mRNA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RNA가 연결되고 여기에서 단백질 합성이 리보솜에서 일어난댔잖아요.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선을 붙여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이런 아미노산, 요딴 아미노산, 이런 아미노산 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놈이 효소. 뭐 경우에 따라서 호르몬 이런 큰 단백질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포체를 지나서 골지체를 지나서 골지체에서 분비되는 분비 소낭을 지나서 세포막과 분비소낭이 결합, 분비소낭에서 필요한 효소라든지 또는 호르몬이 바깥으로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이 분비소낭과 세포막이 융합하는 과정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 역시 뭐다? ATP라고 하는 능동적인 수송이다 하는 거예요. 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맨으로 본다고 볼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방사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에 황, 원래 황이 원자량 32짜리잖아요. 황 35짜리를 주입을 합니다. 아미노산 중에. 그럼 그놈들이 황 35가 어디에서 발현되는지 찾아내는 거죠. 또는 질소 15짜리를 지금 준비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소포체는 어차피 리보솜하고 결합되어 있는 소포체예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소포체, 또 소포체에서 리보솜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포체와 리보솜은 일단 한 몸으로 생각하시고 골지체, 분비소나 알겠습니까? 동사가 봤다 안 봤다? 연. 봤죠. 봤죠? 자, 골지자 한자로 무슨 골자입니까? 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완? 안 봤다. 안 봤다. 아, 당당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골지란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골지. 뼈골자 아니랬죠. 한자 아니랬죠. 동사 고기 100% 말이죠. 정리하십시오. 내가 낫다. 선생님 골 지나서 진짜.